소송에서도 이겼는데 왜 돈을 안 주시는 건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노? 3년이나 지났으면 성의는 보이셔야죠. 벌써 2년이 다 됐네. 근저당권이 좀 걸리긴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회사 다니기도 가깝고 2년 갱신해야겠다. 네, 사장님. 저 2년 더 갱신할게요. 그래요. 대신에 집은 깨끗하게 써주세요. 그럼요. 근데 보증금은 5천만 원 그대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된 건 변동 없으시죠? 당연하죠. 뭔 일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서 재계약서 씁시다. 알겠습니다. 네.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10월 14일까지니까 그럼 15일부터 2019년 10월 14일까지네. 2년까지는 별 걱정 없이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참 2년마다 마음 졸이면서 지내죠. 이게 뭐지? 뭐?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어? 아이고. 저 경매계죠. 여기 로이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인데 여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데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자 분들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나서 받을 수 있습니다. 로이어 원룸 건물은 확인해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은행 여러 곳에 잡혀 있네요. 아이고.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아마 배당 받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유 참나. 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니까요. 재산이라니. 당시 지역의 경기가 급작스럽게 나빠졌고 그 영향으로 원룸 건물의 시가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찰 가격도 많이 낮아져서 저는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었죠.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인도 명령에 따라 저는 결국 원룸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저씨, 법원에서 판결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반환하라고 법원에서 명령까지 내렸는데 왜 돈을 안 주시는 건데요? 돈이 없다니까.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연 손해금이란 것도 있다던데 그것도 제가 청구 안 했잖아요. 이 큰 건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돈 5천만 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노? 돈이 없으니까 건물도 경매에 넘어간 거지. 그럼 내가 도둑질 해가지고 니한테 돈 갖다 줄까? 너무 뻔뻔한데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보증금 제 피땀으로 모은 돈이란 말이에요. 에휴. 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정말 이게 전 재산인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김빈우 씨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원룸을 2015년부터 2년간 임차를 해 거주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요. 2년 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2년 갱신을 했고 임대차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8월에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고 임의 경매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서
김빈우 씨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김빈우 씨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원룸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전 재산을 찾기 위해 임대인이었던 최주인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고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인 최주인 씨는 김빈우 씨에게 단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빈우 씨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 더 로이어에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자,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이 지금 전 재산인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꼭 좀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나유신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채무자인 최주인 씨를 상대로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은 법원에 최주인 씨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는 신청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뭐 금융기관이 아니라 일반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제도는 확정 판결 같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즉 돈을 안 갚고 있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이렇게 해서 등재가 되면 법원에서도 그 명부를 비치하고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서도 명부에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언제든지 열람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 당장 채무자로부터 돈을 추심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명부에 등재된 채무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금융거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을 갚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특히 다른 강제 집행 절차 내지 강제 집행 보조 절차와는 다른 것이 채무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이상은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명부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 이게 생각보다 꽤 강력한 제도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반드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채권자는 실제로는 채무자가 현재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지에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이것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뭐 배우자 명의로 넘겨놓은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집행 절차를 할 수 있게끔 조사해 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땅, 뭐 집. 근데 이거는 현금화하기가 힘드니까 맞아요. 지금은 예. 좀 갖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현재 어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사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간혹 법령을 위반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산 명시를 신청해 보고 그러고도 재산이 안 밝혀지면 재산 조회도 신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 명시를 신청을 해보고 그러고도 재산이 안 밝혀지면 재산 조회를 하라. 명시랑 재산 조회랑 이게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재산 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네. 재산 조회는 법원이 직접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 재산 조회가 좀 더 강제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더 강력한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은 재산 명시보다는 곧바로 재산 조회를 신청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렇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 재산 조회는 재산 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 명시를 해보아도 채무자에게 마땅한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다 조사를 해보았지만 이 재산 명시 명령이 도무지 도달하지 않는다. 네. 이런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그런 신청들을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채권자에게 통보를 해주는 건가요? 네, 곧바로 통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재산 명시나 재산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채권자가 이제 열람을 신청을 해서 열람해서 보고 복사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신청들을 다 전자소송 제도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만일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은행 예금 같은 것이 확인되면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라는 제도가 실제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인데요. 예. 이 드라마 사례를 예로 들자면 최주인 씨가 들어놓은 은행 예금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김빈우 씨는 이 최주인 씨를 채무자로 그리고 그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최주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한다. 은행은 최주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지 마라. 최주인도 그 예금을 타에 처분하지 마라. 김빈우가 최주인 대신 그 은행으로부터 예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그 채권 금액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청을 하는 데 들어간 집행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심 명령이 있어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배째라. 이렇게 할 경우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또 방법이 없을까요? 네, 우선 채권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급한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예금이 있는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이 적다면 채권 만족을 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채권에는 급여 채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를 압류하거나 네. 부동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강제 집행 절차들은 뭘 먼저 하라고 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 출심 신청을 하실 때 같이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다 신청을 해야겠네요. 동시에. 그렇죠. 예. 자, 그럼 말씀하신 강제 집행 절차를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흔히 드라마에서 보던 그 빨간 딱지 붙이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연 속에 지금 김빈우 씨도 이렇게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빨간 딱지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체 동산 압류라는 것입니다. 이 형체가 있는 물건을 못 팔게 압류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채무자의 집에 가보기 전에는 도대체 그 집에 감 나가는 물건이 뭐가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권자는 이 강제 집행을 할 유체 동산이 있는 장소까지만 특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그 장소에 가서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하고 봉인하거나 또는 압류 표시 이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압류된 유체 동산을 경매로 매각을 해서 네. 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뭐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이 안 되고 돈이 그렇죠. 되는 거는 뭐 땅, 주택, 아파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주인 씨가 판결이 나고 3년이 넘도록 보증금도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이런 돈 되는 부동산을 좀 미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렸을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건물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없냐라고 하니까 5천만 원 없어서 건물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 미리 빼돌렸을 수도 있죠. 음. 네, 이런 강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식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을 강제집행 면탈죄라고 하는데요. 예. 최주인 씨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은행으로부터 경매를 당한 상태였고 판결이 나고도 3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제집행 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김빈우 씨는 명의를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다시 최주인 씨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경우에는 이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고 만일 그 명의가 넘어간 지 이미 5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아직 안 때로부터 1년이 안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명의가 넘어간 지 5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법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소송을 진행할 때도 이런 경우 생기잖아요. 네. 돈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서 채무자의 집에 가서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티겠다. 뭐 이런 경우 참 많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 나왔죠. 예. 조인성 씨가 주연을 했던 비열한 거리에서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 굉장히 좀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하니까 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영화에 조인성 씨 같이 잘생긴 사람이어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채권자가 찾아간다고 하면 더 무섭겠죠. 많이 무섭죠. 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줄여서 채권추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 제9조 1항에서는 채권 추심자에게 총 7가지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영화 속 장면처럼 채무자가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을 해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니까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돈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드라마에서 그 김비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라는 단어를 꺼냈거든요. 지연손해금이 어떤 건가요? 네, 흔히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네. 이 금전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연 손해금은 원금에다가 변제기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약정 지연 손해금율을 곱하거나 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이율을 곱하면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받는 날까지 손해를 계산을 해서 돈을 더 받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김비누 씨는 지금 이거를 몰라서 소송을 할 때 신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지연 손해금은 원금과 별개로 소송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간혹 김비누 씨처럼 실수로 지연 손해금 청구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지연 손해금만 따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판결을 받은 지가 3년이 지났단 말이죠. 이게 지연 손해금에도 그 소멸시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지연 손해금에도 소멸시효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 손해금의 성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입니다. 네.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오. 이게 이 손해배상금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김비누 씨는 지금이라도 지연 손해금 청구 소송을 하시거나 이것만 따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연 손해금 청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금을 청구할 때 따라가서 청구하는 거라고 해서 부대 청구라고 하는데 네. 처음부터 같이 했다라고 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걸 따로 청구를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네, 저는 이 사연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네. 선순위 근저당권이 지금 설정돼 있는 걸 알고도 김비누 씨가 계약을 했단 말이죠. 보통은 맞아요. 안 그러잖아요. 네, 김비누 씨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알긴 알았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 원룸 건물 시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다 빼고 거기에다가 이 김비누 씨의 보증금을 빼더라도 충분히 건물의 담보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후순위이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받더라도 정 안 되면 경매에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임대차 기간을 갱신한 이후에 지역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원룸 건물의 시가가 시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룸 건물을 경매할 때는 입찰 가격이 그보다 더 낮아져가지고 결국에는 후순위였던 김민우 씨가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던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시세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근저당권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게 항상 딜레마이실 텐데요. 내가 원하는 집에 딱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고 할 때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네, 먼저 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금액이 내가 낼 임대차 보증 금액보다 적다고 한다면 내가 줄 임대차 보증금으로 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갚도록 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임차인이지만 최선순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무조건 다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자들에게 배당이 다 되고 남은 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이것을 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전세 보증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주택마다 선순위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실제 심사를 청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빈우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계좌번호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느 은행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김빈우 씨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이체를 하실 때 어느 은행으로 이체를 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은행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을 하시고요. 더불어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주인 씨의 현재 주소지에 있는 유채동산에 대한 압류도 신청을 하시고 만일 그 주소지의 부동산이 최주인 씨 소유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곧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시고요. 아니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최주인 씨에게 또 세를 준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최주인 씨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압류하는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는 꼭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